네, 아침 뉴스룸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남국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어제 전격 사의를 밝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임명 과정부터 사퇴 소식까지 정성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관 지명 직후 첫 일성은 개혁 완수였습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더니 딸 입시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조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고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지명 한 달 만에 임명이었는데 제1야당 대표는 삭발로 응답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조 장관은 국회 대비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동국은 물러나라. 갈라진 민심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치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 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광화문 집회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집회였습니다. 동원이 없고 욕설이 없고. 그리고 사퇴 3시간 전 조 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작과 끝에서 검찰 개혁을 외친 조국 장관. 66일 만에 스스로 조국의 시간을 거둬들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지난 66일을 생각해보면 어느 하루 참 순탄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이 전격적인 사퇴 결단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법무부 장관 취임을 하면서 법무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임을 다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사퇴의 변을 밝히기 전에 3시간 전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2차 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구조적인 어떤 개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돌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네.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일정 부분 정치적인 부담을 준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마지막 말미에 밝힌 지금 가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것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또 돌보자고 한 이유를 밝힌 것을 보면 이 수사와 관련된 가족 수사를 좀 챙기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할 거라는 얘기는 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어제일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이전에 당청과 사전에 얘기가 된 것들이나 협의가 된 것들은 없었습니까? 네, 어제 그 부분도 좀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당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이 사퇴 의견을 밝힌 한 오후 2시가 되기 한 40분 전에 네. 이 여당을 좀 방문을 해서 국회를 방문을 해서 직접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위 지도부조차 이런 부분을 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13일 일요일에 아마 다들 보도가 되어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가지고 또 검찰 개혁안과 관련된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이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직후에 청와대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네. 청와대로 향해서 민정수석과 같이 함께 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때 아마 전격적으로 조금 결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서 검찰 개혁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까 이것도 초유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동력을 좀 상실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 그리고 그렇죠. 법무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통령안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검찰 내부에서 좀 바꾸는 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법무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특수부 축소라든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이런 어떤 행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개혁안이 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 이런 제도적인 개혁 작업을 밀어붙이는 힘이 될 수 있다, 추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 장관의 사퇴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나 아니면 검찰 쪽의 반응도 궁금한데 이건 좀 어떤가요? 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함께 사퇴하는 것이 이 국면을 좀 정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전망이 좀 초기에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도 이 검찰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듣고 네. 굉장히 조금 검찰 내부에서 좀 당혹스러운 그런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전해졌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검찰로서는 지금 일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조금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청와대의 또 입장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상황에서 만약 윤석열 총장까지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검찰 내부에서 내부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사퇴를 하게 되면 검찰 개혁의 또 추동력이 또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사퇴와 관련된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석공열차는 플랫폼에서 출발도 못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검찰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정말 넘어가게 됐어요. 앞으로 근데 여야가 상당히 대립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공수처 법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서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준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처리 법안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지금 여야 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야당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처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야당 간에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처리 시기와 처리 방법에 대해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화답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정쟁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좀 완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슈가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여서 정말 다이나믹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과제도 남겼는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에 했던 여러 가지 수사가 너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수사에 많은 검찰들이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이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고민을 좀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의 회의에서 이야기한 이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동시에 국정 목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 대해서 공정 사회에 대한 어떤 논의도 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사회 차원에서 과연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조금 과제로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roup H,
Korea Republic. India, Afghanistan, and World Cup host Qatar. In Group F, Japan, the Kyrgyz Republic.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미 슛! 머리로! 권창원! 스리랑카를 무려 8대0으로 꺾었습니다. 오는 15일 평양에서 29년 만에 남북 대결을 준비하는 만큼 훈련장엔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고요. 선수는 서로의 등을 토닥거렸으며 우리 선수는 관중들의 응원에 답하는 기쁜 인사와 함께 오늘 오후 5시 30분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과 월드컵 예선전을 치릅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길에 떠나게 되는 건데요. 네. 한준희 해설위원님, 전 세계 언론이 이 경기를 두고 모두가 기다려왔던, 전 세계가 기다려왔던 경기라고 보도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경기입니까? 네, 일단 세계에서도 우리가 분단국의 현실에 놓여 있음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축구에서는 이렇게 정말 뭔가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의 대결 혹은 뭐 클럽들끼리의 대결을 더비라고 일컫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이제 남북 더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가장 궁금했던 게 오늘 그래서 전 세계로 중계가 되느냐, TV 생중계가 되느냐가 정말 큰 관심사였고 너무나 기대했는데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네, 이 무산에 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월드컵 2차 예선까지는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까지는 중계권이라든가 마케팅에 관한 모든 권리를 그 해당 국가의 축구협회가 지니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경기를 개최하는 국가의 축구협회가 지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조선축구협회가 그 중계권을 모두 관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선축구협회와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중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월드컵 3차 예선이라든가 우리가 항상 많이 봐왔던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2차 예선까지는 해당 국가 축구협회가 중계권을 지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중계가 이제 불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두 팀 성적은 어떤 상황인가요? 두 팀이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투르크메니스탄과 스리랑카에게 승리를 거둬서 2승. 그렇죠. 그런데 북한도 레바논과 스리랑카에게 승리를 거둬서 똑같이 2승입니다. 그래서 조 선두를 다투는 아주 중요한 한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조 2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조 2위들과의 또 성적을 살펴서 나가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팀들이 조 1위가 되기 위해서 아주 역점을 두는 것이 2차 예선인데 네. 우리와 북한이 공교롭게도 지금 승점이 똑같습니다. 물론 골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넣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경기는 남북 더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드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을 넘어야 되는 중요한 한판이라는 생각입니다. 와, 그렇군요. 조 1위를 누가 차지하냐의 중요한 경기가 된다고. 정말 그러면 더 TV로 보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거는 생중계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경기 결과나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자 중계라는 방식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이 문자 중계는 기본적으로 AFC가 지금 2차 예선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경기를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해서만 문자 중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중계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 라인업은 어떻게 됐다. 네. 네. 지금 뭐 누가 경고를 받았다. 누가 퇴장을 당했다. 혹은 선수가 어떻게 교체가 일어났다. 혹은 골이 터졌다. 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AFC를 통한 문자 중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 중계에도 사실은 정보가 있어야 이제 문자 중계가 되는데 AFC에서 파견된 직원이라든가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이 소식을 이제 알려야 결국은 문자 중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 팩스라든가 이메일 정도를 통한 방법인데 그 팩스와 이메일을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실시간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간 텀을 두고 딜레이 문자 중계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이 축구 경기하면은 화면으로 보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녹화 중계라도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녹화 중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지난달에 1차전, 2차 예선 첫 경기를 레바논과 치렀었는데 그것도 북한 홈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레바논 경기도 라이브 중계는 되지가 않았지만은 라이브 중계가 되지 않은 하루 뒤에
하루쯤 뒤에 지나서 약간은 축약되고 편집된 형태로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영상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생중계는 없었지만 그 다음 날에 어떤 편집된 형태의 녹화 중계는 존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와의 경기도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릴리즈가 될 건지 네.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되지 않을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실시간 중계도 안 되고 녹화 중계가 될지도 미지수고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우리 대표팀이 지금 평양에 잘 들어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베이징 통해서 갔다고 전해지던데요. 예. 네, 사실은 약간 또 원정 경로 자체도 좀 이례적이죠. 원래 직접적으로 이제 그 나라로 가는 건데 이 경우에는 13일에 베이징으로 가서 이제 어제 14일에 이제 평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7시 30분쯤에 이제 경기가 펼쳐질 김일성 경기장에 도착해서 네. 감독, 선수, 기자회견 및 이제 현장, 경기장에 대한 간단한 또 적응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어떤 뉴스들이 실시간으로는 전해지지 못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말씀드렸던 이제 AFC나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상황도 실시간으로는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7시 30분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 어제 보도가 되기로는 아마 9시가 좀 넘어서 보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그동안 16차례에 걸쳐서 남북한이 대결했던 그 축구 경기인데요. 우리 KBS 중계 축구 꿈나무, 그렇죠? 중계 꿈나무 남현종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그 히스토리 영상 만나보시죠. 6만여 관중이 우집한 가운데 18회 아시아 경기대회 그날을 장식하는 한국과 북한의 축구 경기입니다. 남북한의 남자 국가대표 축구 대결 역사는 1978년 방콕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0대0 무승부로 경기 끝났습니다. 이 냉전 시대의 남북 대결은 전쟁과도 같았죠. 나란히 결승전에 오른 남북은 연장 혈투 끝에 공동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세 차례의 남북한 축구 대결 모두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990년 최초로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남북통일 축구 대결이 벌어졌죠.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땅에 도착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단은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한동안 트랩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매너라든가 경기라든가 모든 면에 우리가 좀 잘 보여주고 우리 한국 축구가 이렇다. 당시 북한 측의 거부로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 방송으로 진행됐는데요. 역사적인 남북 통일 축구의 중계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회사 일을 마친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대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정말 대단했었죠. 먼저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결. 한국은 김주성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이후 북한의 연속골을 허용하며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남측 고문 자격으로 동행한 이회택 전 축구 감독이 아버지 이용진 씨와 감격의 상봉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는 그 천만이라는 그 이산 가족들이 하루빨리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어졌으면. 이어서 서울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우리가 1대0 승리하며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운동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복을 받고 이면서 서로 체온을 느낀다는 것.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상징으로 떠오른 남북 축구. 남북 통일 축구 대회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의 남자 축구 대표팀은 총 10차례의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평양을 찾을 기회는 있었지만 번번이 북한 측에서 평양 홈 경기를 거부해 제3국에서 경기가 개최돼 왔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에 평양에서 맞붙게 된 남북 국가대표 축구팀. 현재까지 북한과의 축구 전적은 7승 8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6경기 중에서 7번 이겼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전력 비교를 해본다면요? 액면가의 전력은 당연히 우리가 우세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북한의 홈이고 또 여러와 같은 또 5만여 관중들의 엄청난 또 응원이 펼쳐질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적응 문제도 약간은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빡빡한 경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전력은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단도 없는 거죠? 네, 우리 응원단은 이제 단 한 명도 북한으로 가질 못했고 응원전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하게 뭐 북한이 압도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또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력을 더 높이 고추 세우면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평양에서 뛰는 모습이나 뭐 이강인 선수가 리강인으로 불리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